잠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미국은 코로나19 말고도 큰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선 후보 경선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내리누르는 모습이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를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감염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코로나19, 미국을 더불어 글로벌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 대선 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집계를 해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아이다호 이렇게 4개 주에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대세를 굳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죠. 뉴햄프셔에서도 그렇고, 근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의 이제 승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4개 주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양자 구도를 완전히 확실히 굳혔습니다. 현재까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23명,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633명 이렇게 양자 구도로 됐는데, 네. 더더군다나 앞으로의 전망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실히 이제 모멘텀을 얻었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내부에서 결국에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누구를 어떤 후보자를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내세울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전 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를 민주당이 내야 되고, 민주당 후보자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대표하는 후보자가 돼야 된다 했을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믿을 수 있고 검증이 되었는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좀 사회주의,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는데 그것을 공략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경선을 포기해라 이런 식의 압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압박이 좀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세운 것은 사실 민주당이 오바마 전 후보는 이제 재선에 성공했지만 당시에 공화당 후보 밋 롬니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고, 2016년 대선에서는 뜻밖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제 트럼프라는 그 혜성같이 나타난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 분열과 내홍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즉 2016년 대선 구도만 보더라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간의 그 대의원 표차가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끝까지 누구를 대선 후보로 결정해서 민주당이 역량을 집중할지가 애매했고, 그 전에 바락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에도 서로 그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엔 대선 구도에서 고전을 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반성에서 나온 명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우리도 후보를 정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서 총력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에 승리를 계기로 해가지고 빨리 우리 구도를 확정짓자, 우리 단합해야 될 시기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가서 뭐 급여세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올해 한정이긴 하지만 세금을 0%로 그러니까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뭐 일종의 부양책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의회를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겠죠. 분명히 이제 그런 세금 문제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면은 행정부가 바라는 대로 좀 경기 부양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 어떤 입지를 굳힌 데도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명목상으로는 이런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에 맞서기 위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이제 공화당 그 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이 이제 대선에 졌을 때는 꼭 그 국정 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한테 졌을 때는 그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난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가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라크 전쟁, 예. 두 번째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정타는 2018년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2008년이죠. 2008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공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바락 오바마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제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출발할 때는 기득권층을 공격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한 미국 시민 그리고 진정한 미국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불안감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내세운 거는 결과를 봐라. 결과로 나를 평가해라. 그래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고 고용률도 계속 좋은 상태에 있었고 월가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런 것이 다 지금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자산이 무너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구도에도 굉장히 먹구름이 끼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감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확진자와 악수를 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에 대한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방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자기의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곧 대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이제 기다려 보면은 이제 정확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접촉을 했고 감염 여부에 대한 것도 이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 확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는 국민의 불안과 이런 민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자신감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조심하는 그런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도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근데 봐야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대통령으로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여행을 자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던가 하는 사실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 한 사례만 가지고 뭔가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 이전으로 저희가 시계를 돌려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문에 한미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좀 다소 타국들보다 좀 미국이 덜 하는 모습이 한미 관계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두 사안 사이에 어떤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입장은 결국에 방역은 이것은 의학과 과학의 분야다.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객관적이고 입증적인 과학적인 결과에 따라서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 동맹국인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내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것과 이제 잘 대비되는 것이 이제 아베 정부가 한국인의 이제 입국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그러시겠죠. 그 아베 총리가 사실은 이제 속내를 아주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번 결정은 사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미국은 정치적 결정은 하지 않는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서는 정말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 구축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베 총리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게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전 그렇죠. 처음에 이게 예. 말실수인가 싶었는데 만약에 말실수가 아니라면 이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말한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그 정치 맥락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것을 고려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악영향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이런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네. 이런 그 아베 정부 내에 한국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랄까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반영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좀 한국에 대한 여전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3대 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할 때도 예. 이유가 이제 안보상으로 한국이 이런 수출 품목,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출 품목에 대한 이제 한국 정부의 관리 능력을 일본 정부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런 조치를 내렸다. 예. 즉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추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본 내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WHO가 일본을 이제 뭐 이탈리아, 한국, 이란 뭐 등등과 묶어서 우려 국가로 분류를 하니까 일본이 오히려 펄쩍 뛰면서 한국이랑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 우려국에서 빼달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때문에 이제 불안 여론을 좀 잠재우려는 뭐 이런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일본이 우려되는 국가, 위험 국가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면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 일본 측에서 이런 항의를 하는데 그 가장 강조했던 분야는 이제 확진자, 그래 사망자 스케일입니다. 중국이 8만 명 확진에 이제 사망자 3,136명이고 그다음이 이태리죠. 1만 명 확진자에 631명 사망 현재까지. 그다음이 이란이고 한국이 4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숫자로 본다면은 이런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규모에서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얼마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조사했는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감염된지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염자 숫자는 계속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접근 방법이 과연 얼마나 나중에 가서 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그 책임은 오롯이 아베 정권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렇군요. 자, 다시 대선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대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11월에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따라서 사실 한미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때까지 코로나19가 얼마나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도 큰 변수가 될 거고요. 이 대선과 관련해서 한미 관계가 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그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대북 정책은 현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북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한국이라는 소중한 동맹국이 있다는 사실부터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버니 샌더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고려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그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북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한테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철저한 검증에 의한 접근 방법이 채택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 말은 지금과 결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렇게까지 결이 다르지는 않고
그 한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그 WHO도 어제로 공식적으로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선언을 했죠. 그렇다면 이런 의료 위기, 방역 위기 다음에 올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경제 위기가 모든 지구를 모든 국가를 이제 강타하고 있을 때 과연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차이점 가지고 싸울 여유가 있을 것인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것보다는 두 나라가 좀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에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외교 안보에서의 서로의 차이점이라든지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동맹국으로서 또 주요 무역 협력 국가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지는 그런 굉장히 실용적이고 조용한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